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2시간 또 수업 들으시고 또 이제 나머지 듣는데 좀 피곤하시긴 하시죠? 네.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공부를 많이 잘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듣고 남은 시간 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평택에 새벽부터 갔다가 또 저한테 배우신 분들 또 격려하고 오느라고 저도 좀 힘들었는데, 올해가 이번에 뭐, 신문에서는,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상으로는 한 30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한 23만에서 한 4만 정도. 그러니까 역대 최고로 또 이렇게 많은 시험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공인중개사 제가 지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공부해봤던 분들도 계시고, 해볼 생각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부동산학과에 공부하고 계시니까 혹여라도 아직 자격증을 안 따신 분들은 또 기회가 되신다면 공부를 하시면 또 학과 공부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주제를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절세 전략인데, 사실 파리니까 벌써 오늘이 10월 28일 날이니까 벌써 꽤 됐죠. 여러분들 아마 이미 인터넷 기사상으로도 아니면 뭐 TV상에서도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좀 들으셔서 대충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 또 우리 부동산 세금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좀 짧은 시간 설명을 드리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따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고, 또 못한 얘기는 또 뒤풀이 가서도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여타 수업 시간에도 뭐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은, 일단 파리 부동산 대책은 완화 정책입니까? 규제 정책입니까? 규제 정책이죠. 그렇죠? 자, 규제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규제 정책인데 두 가지죠.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일단은 세금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두 번째는 요새 계속 얼마 전에 12.4 대책도 나왔습니다만 계속 뭘 규제하는 거죠? 대출 규제. 그렇죠? 대출 규제예요. 딱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규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처음이냐?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이미 이런 식의 정책이 발표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정책을 주도했던 분들이 지금도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역할을 맞춰서 하시는데, 그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좀 완화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좀 완화됐다가 다시 이제 또 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실제로 우리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의 실물 흐름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가격 흐름이 바뀌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학과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게, 실제 여러분들 투자나 중개하실 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제 와서 다시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 규제를 하는 거냐? 자,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왜 이제 와서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냐? 이걸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전 정부하고 또 주택 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세금 정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왜 규제냐? 일단 박근혜 정부 때를 한번 볼게요. 박정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임대주택이요. 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자. 이거거든요. 핵심 포인트가. 육성. 그럼 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늘리려고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는 뭐냐면, 임대주택보다는 뉴타운, 그렇죠? 재개발, 뭐 재건축, 그렇죠?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을 뭐라고 하죠? 장기 전세주택을 시프트, 그렇죠? 시프트였습니다. 시프트. 그렇죠? 시프트. 자, 요 장기 주택 주택 정책, 요 정책을 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결과로 나온 거는 뭐냐면, 주택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고, 그 다음에가 전월세 대란,
대란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를 박근혜 정부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정부는 토지나 상가 이런 필요제에 대해 선택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 상가가 분양이 안 되면 뭐 어때요?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하지만 주택이 분양이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면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제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붕괴가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간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전월세 대란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박 정부 때는 그러면 거래량을 늘리자. 근데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거래가 안 되는 요인들이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매도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조항이 있었고, 다만 이제 중과가 유예가 됐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거거든요. 집이 두 채인 분들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중과하고, 세 채 이상이 되는 분들은 60% 중과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중과를 계속 미뤄준 거예요. 계속 미뤄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는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아야 된다. 취득세 감면 조항이 없었거든요, 이 당시는. 이 당시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지만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뭐 또 하반기 사면 75% 감면해주고, 생애 최초로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거 있어서.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이건 중개인도 헷갈려. 그러면 특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소관청 공무원이 이 양반이 생애 최초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얼굴 연식은 생애 최초가 아닌데 생애 최초로 주장을 하니 다 일일이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복잡하면 안 먹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 정책이 너무 복잡해. 그죠? 간결 명료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은 감면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뭐 다 투자를 하시니까 보통 우리가 무주택자가 집을 살 확률이 높습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또 투자할 확률이 높습니까?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나는 한번 샀으니까. 난 한번 투자해 봤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빠른 거야. 그렇죠? 근데 무주택자는 어때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야, 이거 뭐 지금 막 대출이 뭐 LTV, DTI 이런 기준이 생겨가지고 뭐 규제한다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거 맞냐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입니다. 그때가 2014년도예요. 얼마 안 됐죠? 14년도에 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시킨 거예요, 폐지. 이때 폐지가 된 거예요, 이때 폐지가.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이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세율을 인하시켜 준 걸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아파트 4억짜리를 분양을 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예요? 네? 5%예요? 4.6%? 네? 이제 막 날리는 거예요? 네? 자, 6억까지는 1.1%. 그렇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2.2%. 9억 초과는 3.3. 다만 이제 국민 초과됐을 땐 0.2% 더 하면 돼. 그러면 1.3, 3.5, 그다음에가 3.3이니까 2.4, 3.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세율을 인하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정을 너무 잘한 거야. 왜냐하면 다주택자, 자, 요 세율 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인하예요. 없이 인하. 종전까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일시적인 2주택자나 혜택이 있었는데 이 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야, 다 필요 없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든 다주택자가 또 집 사든 똑같이 1.1, 똑같이 1.1, 똑같이 2.2, 똑같이 3.4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또 사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거래량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실제로 2014년도에 주택거래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늘어났죠. 막 늘어났잖아요. 15년 늘어나고 너무 늘어나니까 다시 규제를 들어온 거잖아. 어떻게? 대출 규제. 원금과 이자를 갚아라. 그럼 투자하는 사람이 원금 감세는 어디 있어요?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차익금 파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존에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제 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또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완세트 정책을 또 발표한 거예요. 야, 다시 부활. 다시 부활. 그렇죠? 다시 부활. 양도소득세 다시 중과 부활. 내년부터 갑자기 한다면 난리가 나니까 내년부터 그렇죠? 내년 3월 말까지 빨리 정리해. 사업자 이게 적용할 테니까 중과 부활 시킬 테니까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다만 취득세 세율 인하 요거는 아직 안 바꿨어요. 요거는 개정 안 했습니다. 지방세다 보니까. 그래서 요 정책이 다시 또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세금 정책도 우리가 반복이 된다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모디파이 해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내놓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거래량을 늘렸던 거를 다시 또 줄이는 정책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거래량 늘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서 요 집을 사는 분들한테 이걸 사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더 폼나게 이제 사업을 만든 거지, 사업명을.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뉴스테이 사업. 뉴스테이 사업이야, 뉴스테이 사업.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뉴스테이 사업.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뭐죠? 이명박 정부는 쉬프트. 공통점 뭐예요? 외래어를 쓰는 거야. 외래어를 쓰면서 잘 먹혀요. 뭐 뉴타운, 쉬프트.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만 이게 사업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뭐 도시재생 뉴딜 정책 그런 이제 말씀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뉴스테이라는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갖다가 크게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임대주택 사업, 그러면 그동안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없었느냐? 자, 임대주택법상 규정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2012년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12년도 전에 임대주택법을 보면은 임대 사업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면요. 주택 임대 사업을 서울에서 하려면은 5호를 내가 사야 돼, 5채. 그러니까 요즘 따지면 도생주택을 5개 분양받아야 돼. 5개를 분양받아야 돼요. 아니, 직장인이, 한두 채 몰라도 5개를 어떻게 분양받아? 5개를 분양받고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이었어요, 10년 이상. 옛날에 10년이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의무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법, 임대주택법 조항만 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주택임대 사업 하지 말라. 정부가 관심이 없었어요.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2012년도에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5호를 3호로 그 다음에 10년을 7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없었죠. 5호나 3호나. 그렇잖아요. 10년이나 7년이나. 그게 그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개정을 한 거지. 지금은 임대주택 사업하려면 몇 채부터 가능해요? 네? 2채? 1채? 이제 막 날리는 건가? 네. 1호. 한 채부터 가능해요. 1호부터 가능해. 1호 사업자. 1호 사업자부터 해주겠다. 그러면 선생님 도생주택 하나만 분양받으세요. 그리고 그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등록 내세요. 그럼 저희가 인정해 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무 임대기간도 7년도 너무 길다. 이걸 해서 5년으로 또 바꾼 겁니다. 5년으로.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5년마저도 또 너무 길다고 하니까 4년으로 또 바꿔준 거야. 지금 4년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예 법명도 바꿨어. 종전에는 임대주택법이었는데 지금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으로 바꿨어요. 특별법으로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특별법이 일반법이 우선하시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이걸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거야. 우선시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가 최근까지의 임대주택법 동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사업 하시려면은. 또 뭐 중개하시려면은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법으로 만들면서까지 박근혜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계속 늘리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똑같아. 그런데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점이 있어. 박근혜 정부는 이런 세제 혜택을 임대사업자한테 여러 가지 이따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면서 하는데 여기는 정책의 포인트가 신도시 위주의 주택 임대 사업자였어요. 신도시 위주예요. 신도시 위주. 그래서 신도시에다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자. 그렇죠? 구도시 말고. 그 다음에 없으면 개발지향구역을 풀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짓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의왕시에 가보시면 그 유명한 호수 있죠. 혹시 아세요? 백운호수. 거기가 개발지향구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풀렸거든요. 그러면 거기 개발지향구역을 자 정부는 항상 안 풀어. 안 푼다고 항상 해놓고서 다 풀었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다시는 안 풀리? 또 풀어요. 근데 그 풀 때 근거가 뭐냐면 공공의 이익이거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그 백운호수 자리가 막 이게 노천 카페 있고 막 스튜디오 카페 아주 유명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가 임대주택만 짓나? 뭐 상가도 짓고 뭐 다 아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공급자, 시행사나 시공사나 뭐 신탁사나 이런 공급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는데 공급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급자들은 제일 우선이 뭐냐면 수지야, 수지.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 이게 제일 우선이야. 물론 중요하죠,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는 이걸 개발했을 때, 투자했을 때, 분양했을 때 남는 게 얼마냐. 요거란 말 포인트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분양이 됐다 치자 이거야. 분양을 샀어. 그럼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 사업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문제는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사람 누구죠? 임차인입니다.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 정부가 생각하는 주택 임대사업, 임대주택 수를 늘린 이유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월세를 얻는 임차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제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나이 어린 20, 30대 직장인들이에요. 거의. 아니면 신혼부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도시에서 자동차로 40분대 진입을 해서 직장을 다닌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신도시 만들면 항상 광고할 때 뭐라 그래요? 차로 30분이면 온다. 그거는 안 막혔을 때 얘기지. 막히면. 그리고 기름값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차를 놓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럼 과연 신도시 위주의 임대주택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퀘스천에 대한 얘기지. 그렇죠? 직주거리가 너무 멀어. 직주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처럼 능력도 있고 여유가 있으시면 이분 뭐 운전하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근데 20, 30대 직장인들이 기름값을 회사가 대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안 먹히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여기 세종대학교 주변에 여기 원룸 많은데 요 주변에 임대주택이 생긴다. 그럼 잘 되겠지. 가깝잖아. 강남에서 가깝잖아요, 직장이. 그러니까 직주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GTX 노선을 만든다 뭐 하지만 그거 당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요.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임대주택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승계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신도시가 아니면은 뭐 이제 구도심 개발이지. 구도심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구도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구도심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 구도심 개발지가 다 어떤데요?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야. 맞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땅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개발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 단가가 안 맞아.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죠, 가격을.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탄을 투하시켜야지. 여기를 초토화시켜야지, 일단은. 여기를 초토화시켜서 정지 작업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좀 표현은 좀 초토화하는 표현 너무 과격했지 몰라도 어쨌든 가격을 낮추려면은 결론적으로 여기를 갖다가 폭탄 투하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폭탄 투하는 딱 두 가지지 뭐. 세금하고 대출 정책이지 뭐. 딱 두 가지예요. 그 가지고 흔드는 거지 뭐. 그래서 가격 정지 작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가격을. 가격이 정지가 돼야지, 가격이 안정화돼야지 뭐 또 개발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여기다가 그냥 임대주택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조합을 설득하는 거죠. 야, 니네들 조합, 개발하는데 임대주택 니네들, 해주면 우리 인센티브 줄게.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여기서 거둔 세금은 결론적으로 뭐죠? 도시재생기금 다 들어가는 거지. 지금 도시재생 한 50조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 돈 다 어디서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돈 세금 못 해야죠,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이 도시재생지의 개발이 되면서 임대주택 사업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보는 정부의 시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의견을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구도심 위주의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거든.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규제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볼 곳은 어디예요? 도시재생지지 뭐. 그렇죠? 그럼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말은 뭐 정부 다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지역이 우리가 임장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보셔야죠. 과연 그러면 도시재생 선정 지역 가서 여러분이 어떤 뭐 중개를 하자면 중개를 할 것이고, 그렇죠? 뭘 할 것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는 똑같은 박근혜 정부와 동일한 점은 임대주택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맞는데 신도시보다는 구도심 위주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자, 물론 이것도 뭐 이거는 이미 이제 물량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한 1조 6천원 또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확대가 될 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규제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규제 정책 때문에 이제 고민되는 분들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신 거야? 주택 임대 사업으로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정부 규제 정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신문지상이나 기타 자료 보셨을 거예요. 자, 정부가 발표한 게 기존의 투기 지역. 자, 서울은 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셔야죠. 그렇죠? 이거 뭐 제가 지명 얘기 안 해도 강남부터 강서까지니까 이제 강남부터 해서 쫙 요 라인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네.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로 발표한 데가 이제 서울하고 과천시 들어가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성남부터 경기도권으로 해서 부산까지. 근데 요 지역을 보면 다 핫한 지역은 맞아요. 그렇죠? 요런 조정 대상 지역, 과열지구, 투기 지역 요걸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요걸 갖다 체크를 하셔야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파리부동산 대체도 발표한 게,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부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과를 어떻게 할 건데, 자, 내년부터죠. 요거는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10%를 할증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 지금 2017년도에 2주택자가 매도가 되면은 6에서 40%거든요, 기본세율이. 근데 여기다가 몇 프로를 더 할증하겠다는 거예요? 10%. 그러면 몇 프로 되죠? 16에서 50%. 그렇죠? 10% 더 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40%의 최고 세율도 2포인트도 올려가지고 42%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기본세율 바뀔 예정입니다. 6에서 42%. 자, 그러면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몇 프로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20% 할증. 그럼 20%가 되면은 몇 프로가 돼요?
26에서 60%. 이게 42가 되면 62%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자, 지금 올해 기준하고 내년 기준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 시행을 여기서 보시면 요 시행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내년 4월부터 한다는 거죠? 그건 아시죠? 그럼 지금 파리 대책에 적용받는 것이 또 중요한 건데, 그럼 지금 현재 파리 대책 때문에 적용받는 게 뭐냐? 자, 보세요. 1세대 2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은, 자, 1세대 2주택자가 되신 분들,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잠깐 봤지만 투기 지역이 지금 발표됐죠? 종전에는 투기 지정 지역이 없었어요. 규정만 있었지. 하지만 발표가 된 거잖아요. 요 강남부터 해서 요 라인에 있는 해당 지역, 자, 투기 지역이에요. 지금 17년도에 요분들이 매도를 칩니다. 그럼 매도를 치게 되면 이분들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10% 할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분들은 안 해요. 6에서 그냥 40%야. 아시겠어요? 다만 내년 2018년도 4월 그때부터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 6에서 42%로 바꾸고 회전하고 여기다가 10% 할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16에서 몇 프로? 52%.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는 상관이 없다고. 이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은 지금 팔아도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인 사람들은 뭐냐면 3주택자들이야. 3주택 이상자들은 투기 지역이 발표됐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도 요 조항은 있거든요. 3주택자가 투기 지정 지역에서 매도를 했을 때는 10% 할증한다. 그 조항이 있어요. 원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투기 지정 지역 발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됐었던 거야. 근데 파리 대책 발표되면서 투기 지역이 나버렸잖아요. 지역이 됐죠? 그러면 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6에서 40%가 아니라 몇 프로 할증한다? 10% 할증한다 이거예요. 그럼 현재 이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쳐도 16에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집을 못 파는 거야. 멘붕 온 거죠. 이분들은 지금 적용받는 거예요, 이거. 이분들이 제일 문제야, 이분들이.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팔면 이걸 받아요. 그 제 제자분들도 3개로 딱 걸려가지고 팔려다가 지금 못 팔고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분들은?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그걸 알면 여기 앉아있겠냐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야. 에이, 그냥 갖고 있자. 그냥 갖고 있자. 그렇죠? 갖고 있자. 그런 분들이 많고, 좀 관망하겠다는 거죠. 네. 아니면 더 규제책 나오기 전에 그냥 물건 던지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이 던지자면 실제 차익이 많이 없는 분들. 산지 얼마 안 된 거야.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겁먹은 거지. 그럼 지금 팔아도 피가 별로 없어. 이해하시겠죠? 그럼 10% 할증부터도 피가 별로 없으면 내면 되지. 아니, 세금이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 차익이 별로 없어가지고, 양도세가 뭐 한 도백만 원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10% 할증 더 내면 되지 뭐. 그렇죠? 내년엔 20% 붙는데, 내년엔 20%잖아. 내년에는 이분들은 몇 프로가 붙는 거예요? 여기다가 6에서 42%에다가 20%가 붙는 거예요. 그럼 26%의 최저세율이.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파는 게 좋아요? 내년에 파는 게 좋아요? 지금 파는 게 좋지. 그렇죠? 다만 이제 차익이 많은 분들은 고민스러운 거야. 지금 파는 게 좋긴 좋은데 차익이 막 몇 억 났어 지금. 이거 팔아도 이거 여기다 10% 할증하면 세금 엄청나. 그런 분들은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장 즉시 영향을 받는 분들은 2주택자 분들이 아니라 몇 주택자? 3주택자 분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안 하는 게 좋은 거냐, 그 질문이 많아요. 제가 강의 보면, 현장 가서. 그렇죠? 자, 그럼 대충 정리가 좀 되셨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봅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면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가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팔았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겠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양도 금액에서 들어간 비용, 경비를 다 제하고 나면 이제 차익이 나옵니다. 요 차익에서 자, 절세 효과가 큰 게 요거예요.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요 차익을 특별히 공제를 줍니다. 근데 이 공제가 연 3%씩 10년이면 최대 30%까지. 그럼 만약에 이분이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 세 채 이상 양도한다. 그럼 지금 현재는 다 공제를 받아요. 다주택자도 장독공제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다주택자인데 10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30%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차익이 1억 원이면 1억 원에 30%니까 얼마 공제 받는 거죠? 3천만 원. 그럼 1억에서 3천만 원 빼면 7천만 원 줄어드는 거야. 그럼 차익이 7천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주면은 6,75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년에 매도를 치면은 요 공제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차익이 1억 원이면 그대로 1억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벌써 차익이 몇 천 차이 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세율을 곱하나 마나 당연히 세금 많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강의를 듣고 나가버리면 사고가 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교수님, 요 장특공제는 그러면은 전국에 다 적용되는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전국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료 있지만 전국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전국이 아니라 여기 뭐라 돼 있죠? 제가 빨간색깔 칠해놨죠? 무슨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조정 대상 지역에 얘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림이 뭐예요? 요 그림 안에 요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 안에 그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그 중에서도 투기지역을 만든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들어가는 거야, 조정 대상 지역에. 그럼 여기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택을 매도를 쳤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요 조정 지역 대상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장특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말하면 전국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 관점이란다면 투자를 나는 해야겠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역세권 지역이 투자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전국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면 자기는 해당도 없는데 막 같이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해당도 없어. 근데 왜 고민을 해? 막 술 마시고, 이 세상은 참 더러운 세상이 왜 더러워? 자기는 해당도 없어. 그렇죠? 맨날 더럽대. 그렇죠? 아니, 그 종합부동산세 2005년도 입법됐을 때 그랬거든요. 집이 많은 분들을 규제하겠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종합토지세였는데 토지만 많은 분들만 규제했다가 주택도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토지만 규제하다 주택 규제하니까 야,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집 한두 채 경매를 더 샀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종부세 내려면은 다 합쳐가지고 공시 가격이 얼마를 초과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9억이에요, 6억이에요? 6억에서 9억으로 바뀌었죠?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고 다주택자가 되면 6억 초과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야. 네, 그대로예요. 그럼 6억을 넘어야 돼요, 공시 가격이. 그래서 자기 다 합쳐봤자 3억 5천밖에 안 돼. 근데 대상도 안 되는데 왜 고민하냐고. 강원도에 있는 집 10채를 경매로 낙찰받은 거 이분이. 근데 이거 실제 뭐 이거는 경매 사례니까 10채인데 3억이니까 한 채당 3천만 원도 아니야, 낙찰가가. 그럼 그분은 10채야. 집이 10채예요. 그렇죠? 근데 종부세가 안 나온대. 그죠? 왜? 6억이 안 되니까. 근데 이놈의 더러운 세상, 뭘 더러워? 자기 해당도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은 신문지상이 나오면은 일단 겁부터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근데 뜯어보면은 어떤 거기 다 길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활용하시면 되죠. 그럼 만약 여러분이 중개를 하신다면 나는 조정지역에 중개를 안 해. 그러면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그걸 다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아니, 조정지역이 아니다, 여기는. 선생님은 하셔도 된다.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죠? 네. 자, 그래서 요 규정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만 들어가는 거지 전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되면 그는 무조건 다 이런 식의 규제를 받느냐? 여기 보시면 제외토록 또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 아무리 2주택 이상자라 하더라도 중과세를 제외하겠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국세청 기준시가 평가금액이 1억 원 이하의 소규모의 주택, 지방은 3억 이하의 주택. 그러니까 지방은 거의 해당이 없다 보시면 돼요. 기준시가 3억이면은 실제 호가 4억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요게 이죠. 무슨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은 장기한 임대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는 빼주겠다. 그럼 주택에서 빼주겠다는 거죠. 중과주택에서 빼주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세 전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다주택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고 골치 아프다면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 근무상 형편, 뭐 혼인, 동거, 봉양 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식 2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파는 거, 불가피하게 집이 두 채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규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분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고 다주택자일지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 보시면 되겠죠. 특히 중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고객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인지를 체크해 보셔야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바로 지금 벌써 적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부동산 세법 시험에 요거 출제됐는지 모르지만. 자, 이거 보죠. 여기 보시면은 그 뭡니까? 거주 요건 추가돼서 강화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주 요건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조항이 뭐냐면 1세대가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옛날에는 3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요 조항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3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이런 조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거주항이 있었어요, 이게. 그랬다가 이걸 다 없애버리고 2년 이상만 보유 확인이 된 상태에서 매도를 치게 되면 설사 차익이 생겨도 세금 없는 걸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러면 보유였고, 보유니까 얘는 거주 확인이 안 돼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임대 주고 나는 다른 집에 살아도 요 집 매도 치면 비과세 주겠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 역시, 자, 무슨 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지역?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지 다 전국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됐을 때는 무슨 조건 추가? 거주 요건 추가.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지금도 앞으로도 2년만 보유만 하다가 팔면은 없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평택에서 올랐는데 평택이 진짜 핫하거든요. 엄청납니다, 평택이. 그럼 평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 지역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까 없었잖아요. 여기 평택 있었나요? 없었죠, 여기 없었잖아요. 여기 조정 없어요. 성남, 하남, 고양, 광명이 남양주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평택은 아니야. 그러면 내가 평택에서 대우 프로지오를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대우 프로지오를 매도를 치게 되면 2년 거주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보유만 해도 돼,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평택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막 술 마시면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본인은 대상도 안 돼. 왜 자꾸 더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왜 본인도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그냥, 야, 2년 이제 거주해야 된다, 이제. 나 지금 직장도 번거로워 죽겠는데, 나 거기 집 가서 살아야 된다. 본인은 대상도 아니야. 그렇죠? 물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지는 않거든. 왜냐면 어차피 도시재생지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2년 거주 요건을, 여기 보시면 2년 이상 종전의 보유, 양도가액 9억 이하였는데 2년 이상 보유, 양도 금액이 9억 이하고, and 2년 이상 거주. 그렇죠? 그럼 조정지역이 아니면 종전대로 2년 이상 보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 경우의 수는 8월 3일,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법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면 요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2년 거주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요거는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자, 이거는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건데, 자, 분양권. 여러분들, 분양권하고 입주권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분양권하고 입주권의 차이가 뭘까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분양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입주권은 조합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차이가 뭐냐는 거죠. 자, 물론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분양권은 동호수 지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정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지, 분양권은. 그렇죠? 네. 입주권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속칭 딱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세법상은 또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분양권은 권리로 봐요. 권리 매도로 봅니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매도로 봐요. 언제부터? 2006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네. 원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자가집이 있고 내가 원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집 몇 채? 두 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파트고 나는 분양권이 있어요. 그러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난 집 한 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내가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분양권이 있는데 아파트를 팔아요. 2년 갖고 다 팔아. 그러면 이분은 양도세,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다. 왜? 아파트 한 채니까 분양권은 권리되매요. 하지만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양도세를 갖다가 낸다. 권리 매도니까.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양권을 매도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2017년도에 분양권을 매도합니다. 2017년도에 요 분양권 전매를 칩니다. 분양권 전매를 해요. 전매. 그러면 2017년도에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분양권 전매 차익이 분양권 전매 피가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 피가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분은 마이너스 기본공제는 받아요. 기본공제. 아까 우리 봤던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못 받아요. 요거는 3년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요건 안 되고 기본공제 요건 받아요. 그럼 요 기본공제가 250 요걸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1000에서 250이면 750이죠? 750. 그런데 얘가 1년 안에 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됐냐? 50%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750에 50%니까 350만 원, 325만 원 세금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40%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때 아니면 요때 다 전매 많이 해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요 룰을 받는다고 보시면 실전에서는. 자,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 2018년도에 매도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40%, 50%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50%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자, 분양권 전매하면은 보유 기간과 관계 이시 없이 그냥 요거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1년 이내 전매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40%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무조건 50% 때리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건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좀 많은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분양권 전매가 지금 현재 조항도 1년 이내 전매나 1년 이상 2년 미만 전매는 50% 40%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 차이 나긴 나는데 나는 뭐 분양권 나는 계속 할 거야. 그럼 그런 분들은 이 세금률 때문에 못 팔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분양권 전매 자격 제한이라든가 전매 제도 금지를 함부로 못해. 그게 더 크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세율을 이렇게 만들기 많았지만 생각보다 좀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규제 정책이 정리가 됐죠?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일단은 지금 현재 12사 대책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서울권들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냥 갖고 있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한번 고려해보자. 왜? 아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매도할 때 중과주택수에서 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정부가 원하잖아. 정부가 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2018년 4월 이전까지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세대 분가가 가능한 증여를 하자. 그렇죠? 그러면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면은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버리고 세대를 분리시켜버리자.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고요, 이게. 그렇죠? 그럼 과연 이제 이렇게 할지 아니면 등록을 많이 할지 이건 또 지켜볼 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토지는 지금 어떠냐? 토지는 우리가 지금 2017년도 현재,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토지를 매도했을 때는 6에서 38%였다가 지금 현재는 6에서 40%로 개정이 됐고요. 다만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의 몇 프로를 할증한다? 10% 할증. 이거는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팔면은 10% 할증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거죠.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10% 할증이 되는 거니까 지금도 현재는 16에서 50%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매각할 수만 있다면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물론 지금 시간 관계상 뭐 토지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땅을 갖게 되면은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땅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디벨로퍼가 되는 거예요. 네? 뭐 디벨로퍼가 뭐 트럼프처럼 뭐 트럼프 타워 세워야지 디벨로퍼는, 아니 내 집 짓는 것도 디벨로퍼지. 아, 그렇잖아요. 내 집 하나 짓는 것도 그것도 디벨롭이지 뭐야. 그것도 다 대출 받아서, 그렇죠? 소규모의 피해를 일으켜서 하는 거지. 뭐 진짜 뭐 신탁사나 얘네들이 하는 것처럼 뭐 크게 하는 것만 디벨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집 짓고 하는 것도 다 디벨롭입니다. 내가 다가구 지어서 분양을 해. 다가구 지어서 임대를 해. 그것도 디벨로퍼죠, 뭐.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용기 100배가 돼서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제 뭐 하는 거냐. 진짜 개발 사업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 개발 사업 하다가 이제 들어먹고, 그렇죠? 미분양 돼가지고 어느 한강에 뛰어들까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너무 과욕을 부렸구나.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때 그걸 알았다면, 이걸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전에 있는 분들이 실전적인 감각이나 경험은 엄청 많죠. 그분들이 제일 잘하지, 부동산을. 하지만 그분들이 정책적인 거라든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미시적인 뭐 분양 이런 건 잘 알겠지만, 그래서 실전에 강할수록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요즘 실전에서 뭐 개발사업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무 쪽만 하신 분들은 뭐냐면 이론을 어떤 때 무시해요. 교수님 그건 이론이시고요, 이거. 근데 아니야. 한번 망가져보고 나면은 다시 초심으로 가요. 그래서 정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왜?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을 하기 위한 법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법적인 법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법규에서 실행이 되는 거야. 다만 그 실무적인 것이 소위 말해서 어떤 디테일한 어떤 유권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실무적인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농지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지법상 없죠. 거짓말서 안 되죠. 배웠죠. 근데 짓는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실전이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한다고. 그렇죠? 지을 수는 있어요. 불법일 뿐이야. 뭐일 뿐이에요? 불법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걸리면 다 철거지. 그죠? 한번 걸려보면은,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현장에서 계속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실전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거 오늘 뭐 먼저 저보다 강의하신 우리 조석훈 교수님 강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 오늘 딱 한 가지, 한 꼭지 얻어갔으면 된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억도 안 나. 다음 주좀 기억이 안 나죠? 네, 딱 실전 하나, 두 개. 아, 맞아. 내가 저거 옛날에 했을 때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 저렇게 내가 입질 잡았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전에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학교 매주마다 오셨을 때 한 가지, 두 가지 얻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 학기면은 많이 얻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공부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토지는 뭐 우리 또 박종철 교수님이 토지 쪽은 뭐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제가 감히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그렇고 어쨌든 세법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고 내년도도 요거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다지 뭐 정부가 이렇게 뭐 규제를 뭐 다주택자 지금 다주택자 규제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토지는 별로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요 얘기를 해볼게요. 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신도심 위주 개발보다는 구도심 위주 개발을 하고 그 개발 속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똑같아요. 다만 구도심 위주의 개발이고 그 개발을 재개발, 재건축 위주보다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규제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그러면 뭐냐?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단점은 전면개발이잖아요. 전면개발의 가장 문제점 뭐죠?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너무 오래 걸려요. 나이 60에 조합원이 냈는데 칠순잔치 하니까 관리처분 떨어지는 거야. 칠순잔치 관리처분 떨어지고 준공 돼가지고 입주하니까 사망했어. 그러면 그것이 도시 근거법령이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도시주거 환경 개선이에요. 그럼 당초 입법 취지는 도시를 환경을 개선하자 이건데 이놈의 거는 나이 60에 조합원 돼가지고 70 넘어서 사망을 해버리니 이게 무슨 행복한 저거예요. 제가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실제 그렇잖아요. 뭐 10년, 7년 해도 그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놓은 것이 야, 그러면 전면 개발은 좀 문제가 있으니 블록 단위 개발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죠. 그죠?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당신네들 20가구 할 사람 하고 나머지 사람들 싫으면은 개수하고 리모델링 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나라에서는 기반시설 정비해 줄게. 지금 이런 논리만.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딱 두 가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가로정비사업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개선 얘기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임전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얘기했더니 어떤 중개사분이 교수님 너무 좋은 걸 하나 알려줬다는 거야. 제가 뭘 알려줬는데요? 가로정비사업 얘기하셨잖냐 이거야. 자기가 지금 빨리 가서 거기서 원룸을 사가지고 자기가 빨리 거기서 총무를 해야겠다는 거야. 그렇죠? 20가구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소규모 개발 사업하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지으면 분양도 할 것이고 임대도 할 거냐. 그럼 자기 총무야. 자기 총무. 회장은 좀 위험해.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총무해서 자기 전속 중개 줄 거 아니야 이거야. 우리 총무가 진짜 총무가 진짜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중개는 전속 중개 줘야지. 벌써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빠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듣고 2시간 이 엄청난 시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오셔서 여러분 비즈니스에 활용하셔야 돼요. 저를 100개 먹으셔야 돼. 그렇죠? 원가를 뽑으셔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좋네. 그리고 다음 주에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꼭 한두 가지는 얻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이 많을까요? 무등록자가 많을까요? 무등록자 많습니다. 자, 그럼 무등록 하신 분들은 왜 무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세금을 안 내려고? 임대소득세를 안 내려고. 그렇죠? 그러면 임대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거는 탈세입니까? 절세입니까?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죠? 그렇죠? 자,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하면 절세 같아. 남이 하면 탈세인데.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몰라? 국세청이 어떻는데. 근데 그래서 2015년도에 이걸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칼 뽑았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말린 거야. 야, 지금 이걸 조사하면 어떻게 해? 무슨 말이냐면 뭐 그런 거잖아요. 나는 FM대로 잘해. 나는 FM대로 정말 잘하고 하는데 옆에 사장님이 세무조사 받는 거야. 그럼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가 권장해서 냈어. 근데 무등록자가 막 세무조사 받는 거야. 그럼 겁나서 등록하겠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원래는 조사하려고 했어요, 2015년도에. 그러다가 야, 이거 2년만 유예를 시켜주자, 2년만.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만 임대 수입의 일정 금액까지는 신고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요 조항이죠. 요 조항.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연간 얼마죠? 2천만 원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한시적 유예입니다. 근데 원래 한시적 유예가 2015년도하고 16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분들도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건데 원래는 적용하는 게 맞아요. 과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연초에 뭐가 있었어요? 연초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이. 그 대선이 있었는데 제가 뭐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적용하려다 보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권자 중에 등록 유권자가 많겠어요? 무등록 유권자가 많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가장 표심이 작용되는 요 시점에 갑자기 무등록 유권자 많은데 거기다 대고 뭐 세금을 때린다 만다 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매한 거야.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루면 되지. 미루면 되죠. 이거 미루자. 그래서 원래는 이거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건데 이거를 2017년도, 18년도 2년간 유예시켜 준 거예요. 비과세. 안 묻겠다. 신고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내년에 2천만 원 이하가 되신 분들은 신고 대상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강남 가서 강해보면 강남에 있는 중개사분들이 그래요. 교수님, 강남에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 만들 때 강남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전국 평균이거든, 이게. 그럼 전국 평균에 자기 자가집 있고 뭐 집 한두 채에서 임대를 받는 분들이 뭐 태반인데 그분들이 2천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저기 강원도 철원에 집이 두 채야. 그거 임대료 2천만 원 넘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거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걸 좀 올려달라고 하지만 일단은 뭐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예정상으로는 2019년도부터는 분리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분들은 문제가 없고 2천만 원 넘어가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정리된 거고. 자,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거냐?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분이 최초 분양을 받으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면 제가 어떤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분이 홍길동 씨신데, 이분은 홍길동 씨예요. 홍길동 씨인데, 이분이 뭐 아파트 한 채하고, 자, 요즘 유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자, 여러분들, 아까 자꾸 도생주택 얘기했는데,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까 물어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하고 다른 걸까요? 그렇죠. 투룸도 있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원투룸이에요, 원투룸인데, 그거를 변형을 한 거지. 임대주택을,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임차인도 있지만 그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원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룸 규모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원룸 규모를 크게 법적으로 늘리자 이거죠. 그래서 이름을 도시형 생활주택 이름을 서울시에서 만든 게 서울시 작품입니다. 그럼 서울시는 자기네가 뭐 창조적으로 한 거냐? 다 이제 일부가 배치 마킹 연수 갔다 와서 또 이제 만든 거죠. 이름이 좋잖아. 도시형 생활주택. 근데 제가 세종시 가서 가보니까 거기는 분양할 때 도시형 아파트로 분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도시형 아파트냐 도시형 생활주택이지.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도시형 생활주택은 몰라요. 이게 분들은 그냥 도시형 아파트에 먹힌다 이거야 분양할 때. 물론 어차피 뭐 도시형 아파트라는 용어 자체가 막 법률 용어는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도시 지역 안에만 대신 도시 지역 안에만 이걸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를 150세대로 만들었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300세대까지 늘려준 거야. 그래서 주차법을 풀어버리고. 근데 또 주차 대란이 된다고 하니 그 지금은 보통 도생 개발할 때 어떻게 해요? 일부는 도시형, 일부는 오피스텔로 같이 분양을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 지면은 상당수를 도시형으로 하고 일부는 또 오피스텔을 갖다 주거 오피를 갖다 뽑아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자, 분양을 받아요. 분양을 받습니다. 그럼 분양을 받으면 요걸 갖다가 하나, 두 개, 세 개를 분양을 받는다. 이게 바로 최초 분양이야. 그럼 분양을 받으면 원래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아까 6억 원까지는 취득세율이 분양가의 1.1%입니다. 분양가의 1.1% 이렇게 됐거든요. 1.1%. 그럼 분양가의 1.1%가 됐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취득세를 면제. 다만 이때 면제 규모는 취득세액이 200만 원까지. 200만 원까지 면제고요. 200만 원 넘어가면 85% 감면. 네.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는 여기는 면제가 되는 거고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85% 감면을 받아요. 그럼 85% 감면이니까 분양가가 만약에 3억짜리라면 3억에 1.1이면은 3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30만 원 낼 건데 이거에 85% 감면이면 15%만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니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아예 면제 준다. 그럼 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도생이 전용 몇이에요? 50제곱미터 이하거든. 그러니까 거의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면제는 모든 주택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은 안 돼요. 단독주택은 요 조항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만. 도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 공동주택만 요 혜택을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 보유를 하게 되면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도 50% 감면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 강의를 해보면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안 하는 게 좋은 거냐. 이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 좋은 거고, 안 하면 다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 보유세가 중요한 분들은 해야 돼, 보유세. 나는 이 부동산, 이 주택을 가지고 보유하는 목적이 뭐냐면, 장기 보유예요. 나는 은퇴자야. 나는 앞으로 나 이제 지금 60에 은퇴를 했지만 10년 동안은 나 그냥 어쩌면 내 연금 나오고 여기서 임대소득 나오길 원해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최소 10년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런 분들이 가장 이제 불만이 뭐냐면 재산세는 뭐 감면해주면 좋고 감면 안 해주면 좋다. 재산세 내겠다. 하지만 재산세를 냈는데 또 종부세를 내는 거는 이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제가 강의를 해본 거래요. 두 번 낸다는 느낌 받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분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야. 다주택이 되는 바람에.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계속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건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분이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경매를 업으로 하는 분이에요. 경매 투자 전문가예요, 이 양반은. 그럼 경매하는 분들은 장기 보유 단타예요. 단타잖아요. 자기 1년에 하나씩 물건 털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한테는 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설사 그 해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하더라도 내면 되지. 그 해에 한 번 내면 되지. 뭐 2년 갖고 있다 그럼 두 번 내. 뭐 내는 게 자기는 뭐 그거 팔아가지고 몇 억씩 벌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장기 보유할 거라면 이분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양도세 비과세는 뭐냐면 이분이 도생주택을 갖다가 하나, 둘, 세 개 분양받고 자기 아파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지금 몇 채가 되는 거예요? 1세대 4주택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내면은 주택수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등록이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4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1주택이니까 요 집을 처분하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분은 요 집을 지금 현재 자 아까 2년 거주는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요 집을 2년 거주를 아직 안 하고 오래 파는 거니까 2년만 가지고 있다가 팔아요. 그러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돼요, 이분은. 이분은 파리 부동산 대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 집을 매도했을 때는 파리 부동산 대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건 전국이에요. 전국. 요건 2년 이상 거주가 돼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다시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분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 집을 매도를 하면은 1세대 4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요 집을 매도를 치면은 비과세 주는데 지금 현재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2년 보유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 케이스는 2년 보유 갖고는 안 되고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 거주. 2년 보유 거주. 얘는 거주해야 돼, 거주. 거주 확인됐을 때 비과세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묶인단 말이에요. 최소 4년 묶여요. 지금 양도세는 5년 정도 묶이도록 돼 있거든요. 5년 동안 못 팔아. 특별한 사유 없는 이상은. 그러면 이분은 등록하는 게 좋은 거냐? 자, 만약에 이분이 매도를 했을 때 양도 차익이 많이 일어나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등록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시 질문. 자, 놓쳤어, 지금. 자, 이 집을 매도를 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분이 이 자가집을 팔을 때 차익이 많은 거야. 그럼 차익이 많이 나서 차익 때문에 고민해요. 그럼 이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되는 게 좋지. 그렇죠? 그런데 이놈의 인생은 어떻게 된 인생이 팔아도 남는 게 없어. 밑가고 팔아야 돼, 지금. 잘못 산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요 주택을 팔 때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분은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파는 게 낫지. 세금 나올 때 좀 내는 게 낫지. 왜? 대신 안 묶이잖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내는 게 유리한 분들은 어떤 분들은 양도 차익이 나중에 자가집의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 추정이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는 노후 대비 은퇴 대비 목적으로 이 물건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나 일부 증여로 가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죠. 하지만 단타로 치고 빠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 그런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차라리 내리는 게 낫지.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든지 무조건 안 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세금을 그래 내겠다. 좀 내겠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여기서 좀 내고 나중에 더 큰 걸 안 내는 게 좋잖아.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짓겠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오피스텔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죠. 아니죠. 주택이 아니죠. 고시원하고 똑같잖아. 무슨 주택? 준주택. 그렇죠? 자,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준주택이에요.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놨어 지금. 그러니까 논리는 안 맞아. 논리는 안 맞아요. 그런데 정말 뭐라면 그건 여자로서 마음이야. 그렇죠? 왜? 공법적인 부분이라. 사법이면 그렇게 못 바꾸지. 근데 공법이니까 바꾸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우리가 그 노량진 가보시면요, 노량진에 노량진 아시죠? 노량진 저도 가끔 회 먹으러 가는데 이 노량진을 가보면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어요. 여기 수산시장이 딱 이렇게 있고 여기 해양수산부에서 여기 이제 구마켓, 신마켓 해가지고 여기를 개발을 잘 해놨어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다가 카지노도 유치하려고 그랬어. 카지노. 근데 떨어졌죠. 응? 왜냐면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진짜 많이 와요. 회 먹으러 많이 오요, 진짜. 회 먹으러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회 먹으러 많이 오는데 그러면 회도 먹고 이것도 땡기고 좋잖아. 그렇죠? 그리고 돈 다 잃고 다시 가는 거야. 원래 그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영종도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영종도에. 그렇죠? 영종도에. 영종도에 카지노 2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영종도에서 인천까지 내려가지고 땡겼어. 이미 거기서 돈 다 잃었어. 회 먹을 돈도 없어. 바로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밖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 건너편에 보면 여기에 개발 디벨롭ment 그 노량진이라는 데가 고시원 막 이제 아시아는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열악한데 여기다가 메가스타디 아시죠? 여러분 자제분도 공부시켰다. 메가스타디 공부시켰잖아요. 메가스타디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메가타워라고 직접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를 도생으로 빼고 일부를 오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반은 도생 분양, 반은 오피 분양이었어. 지금 분양 완판 다 때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죠. 나는 이 고객은 도생주택을 분양을 세 채를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거야. 공동주택이니까. 근데 얘는 준주택이니까 오피스텔에 자기는 니즈가 오피스텔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여기는 등록이 안 된대. 그러니까 현장에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정부야, 니네들 주택임대사업자 육성한다며. 그렇죠? 그럼 오피스텔도 지금은 주거 기능이 다 되지 않습니까? 난방도 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해줘야지. 얘만 해주고 왜 안 해주냐 이거야. 그랬더니 정부가 야 얘는 준주택이잖아. 에이 바꾸면 되지 뭘. 인생이 다 바꾸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불량하나 또 개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지. 그러면 이 고객이 이거를 분양을 받든 소비자가 이걸 분양받든 다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바꿔서까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정부가 신경 쓰면 우리도 그걸 쫓아가야죠. 그거 하면 돼요,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 등록이 가능하게끔 했고, 자, 이때 등록을 할 때는 관할구청과 관할세무서. 자, 조심할 점은 세무서만 가면 안 돼요. 관할구청 주택과도 가고 세무서도 같이 가야 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하면 이걸 나중에 좀 해결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구청 주택과 가서 등록도 하고 세무서 가서 또 등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만 여기 보시면 뭐라 하냐면 민간 임대 소득이라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30% 감면해주고 준공공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했을 땐 75% 감면해준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고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으로 하나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혜택을 보려면 자, 몇 호예요? 3호 이상이야. 3호 이상이고 4년 동안 임대라. 자,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러 갔어요.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딱 하러 가면은 표시하는欄이 있어. 민간임대, 그 다음에 준공공임대 이렇게 써 있어요. 준공공임대. 그런데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이거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2개가 있는데 어떤 거가 좋은 건가요? 라고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그냥 뭐 편한 거 하나 하시지 뭐. 이게 왠지 공공이 좋지 않을까요? 자, 공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8년 묶이는 거예요. 8년 동안 못 팔아. 그렇죠? 내가 의사결정을 잘해야지
그냥 골라주면 대충 고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목적이 뭐냐? 단기 임대 목적이면 나는 민간 임대로 체크해야 되는 거야. 민간 임대는 몇 년? 4년.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대신 준공공 임대 혜택은 뭐냐? 얘는 이제 75% 감면이고 민간은 30% 감면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민간 임대를 선택하시겠어요? 준공공 임대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은퇴자분들 교육을 해보면은 지금 57년생부터 62년생에 계신 기업의 임원급 분들은 거의 다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많이 지금 은퇴를 합니다. 뭐 삼성전자 이런 데는 더 빠르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제일 관심이 임대사업이야. 어?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해보면 그 임원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한숨을 쉬어. 그동안 난 뭐라고 살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남들 다, 나는, 그죠, 그러죠. 아니, 사모님이야, 상무 달기에서 열심히 살았지, 뭐, 주말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입문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뭘 늦어? 나이 50대 중반인데. 그럼 제가 여기 사이버대에 막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도 나이 젊으신 분들 있지만 5학년도 있고 6학년 많다. 오시면 중간까지밖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그 삼성의 임원분이 자기도 부동산 공부 이제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공부 좀 하시라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다른 일을 하시지만 자회사 뭐 대표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시겠다. 자,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팔 생각 없어요. 그냥 임대해서 갖고 싶다. 그분 입장에서는 8년 묶이는 게 낫지. 준공공 임대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분은 75% 감면받고 이거 받는 게 낫겠죠. 하지만 나는 차익형을 생각하는 거야. 수익형이 아니라. 차익형 투자를 하고 싶다면 나는 민간 임대로 가는 게 낫지. 30%. 이해되시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얘는 3호 이상이야.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이 홍길동 씨가 분양받으러 왔어. 도생을 딱 분양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1호부터 가능하다라고 제가, 1교시 수업만 듣고 왔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달라. 한 거예요. 자, 그럼 저도 임대소득 감면을 받는 거지요? 라고 한 거야. 근데 이분이 1교시만 듣고 있어 그냥 바로 투자가 온 거예요. 급해가지고. 그러더니 이 분양에서 뭐라 그래? 선생님, 1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데 임대소득세 감면은 몇 호요? 3호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2교시, 3교시를 다 들어야 되는데 1교시만 듣고 와버린 거야. 급해가지고.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이걸 받으려면 몇 채를 더 분양받아야 돼요? 2채. 그러니까 그 분양대행사에서 뭐라 그래요? 대출 더 땡겨줄 테니까 2개만 더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언뜻 보면은 야, 이거 정부가 이거 공급자하고 이거 짜고 뭐 고섭치는 거 뭐야 이거. 자, 근데 이거는 이런 의도죠.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최초 분양받으면 취득세 면제, 아니면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대소득세 감면이에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런데 꼴랑 와서 하나 하겠다는 거야.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그거 다 해줬더니, 그나저나 몇 채 사시려고요? 하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3으로 한 거야, 이거를. 3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는 이런 생각이죠. 이런 식의 막대한 혜택을 줄 테니까 많이 사라 이거예요. 많이 분양받아라. 그래서 만든 게 기업형이 있어요, 기업형. 기업형은 여러분들 몇 개인 줄 아세요? 이거 도생 100개 떠가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100개, 100개. 우리 개인이 아무리 뭐 대출을 받고 해도 100개, 100채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100채를 사? 근데 정부는 100개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내면, 우량 고객이지. 얘네들은 막 진짜 우량 고객이야. 떠받들어야 돼. 그러니까 75%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업형은 어떤 데를 말하냐? 리츠. 리츠 아시죠? 리츠는 뭐죠? 돈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리츠 회사는. 증권시장에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와서 미국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 돈이 남아 돌거든. 그걸 리츠에서 만들어가지고, 임대주택 리츠 만들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야, 그거 얼마야? 100개 얼마야? 딱 떠가지고도 그냥 임대. 그럼 얘네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AMC라는 회사가 있어요. 걔네한테 맡기는 거야. 야, 니네가 해. 그렇죠? 그럼 그 AMC는 다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중개법인이나 중개인하고 같이 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임대주택관리 회사 정말 만들어준 그 회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들. 그런 데들은 75% 감면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볼매수를 하는 거죠. 그 사실은 법하고는 안 맞아. 아니, 임대주택법상은 1호부터 가능하다며. 난 1호만 하려고 왔는데 대출 막 받아서 사모해라?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법과 법이 자꾸 충돌이 안 맞잖아요. 좀 이게 있어지만 법과 법이 안 맞는 논리가 좀 있어요. 세법에서는 감면받으려면 사모하래. 근데 임대주택법은 1호부터 가능하대. 근데 하나, 두 개 분양받은 사람은 임대소득세 감면이 안 돼. 3호부터 되는 거니까. 그럼 뭐냐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게 문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1호 임대소득세 감면 대상자도 1호 이상부터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도생주택 한 채만 분양받아도 이분들은 이제는 내년에 분양받는 분들은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분양받지 말고 송년회 다 마치고 12월 다 할 거 다 하고 내년 1월에 분양받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긍정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7년 개정상이고요. 2018년도부터는 1호 이상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에 개정된 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파리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어디 위주예요? 구도심 개발,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도시재생 지역, 맞죠? 그 지역에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유도한다. 물론 신도시도 당연히 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더 늘려나가겠다, 지금 정부가. 그거를 아마 11월에 또 발표를 할 예정일 거라고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무등록자들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문제 삼지 않고 등록한 분들은 올해하고 내년 무등록자 그렇게 하고 등록하신 분들은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재산세 감면, 종부세 면제, 양도세 비과세. 그렇죠? 자, 그런데 종전에는 3호인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1호로 바꿀 예정이다. 그렇죠?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규제가 되는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무슨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게 주포인트.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몇 프로? 10% 할증, 3주택자는 20% 할증. 그렇죠? 그다음에 장특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런 게 돼.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은 그 대상에서 빼버리겠다. 그렇죠? 그게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짧은 시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하여튼 오늘 뭐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요런 부분들은 좀 알게 됐다 하시면 오늘 제가 오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한번 질문 받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